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의 아주 사연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입니다. 30년을 넘게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제가 느꼈던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충격을 모두 이겨내고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게 있던 그 사연이 어떤 일이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매우 빡빡한 인생을 사셨는데 더욱이 아버지는 한쪽 손이 불편하신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애인의 몸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매우 한정적이셨고 힘든 삶을 사셨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시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많이 받지 못하시는 걸로 알아요. 세상을 사시며 있는 차별 없는 차별을 다 이겨내시며 아버지가 버티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 형제들을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게 키우시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본인이 지켜야 하는 울타리셨거든요.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보다 1살 어렸는데 외모도 성격도 저하고는 좀 많이 다른 스타일이었죠. 남들이 흔히 말하기를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은 가족같이 닮았는데 저 혼자만 다른 가족인 것 같다고들 했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부분도 동생과 저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싫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웅얼거리고 있었다면 남동생은 무슨 일이든지 바로 발끈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다퉜었어요. 형이지만 제게 주먹이 날라오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남동생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저와 동생을 차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형이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이번에도 또 형만 사줘?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은 어떻게 된 게 맨날 형형형! 형밖에 몰라? 정말 지긋지긋해!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아빠한테 당장 잘못했다고 하지 못해? 나 사과 못해! 맨날 이렇게 형만 대접해주는 엄마 아빠한테 사과하기 싫어! 형은 내 맘 모를 거야! 맨날 부족한 것 없이 다 받고 자라고 있으니까! 그날도 저에게 새 신발을 사주신 부모님께 화가 난 남동생은 제 신발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윽박질렀었죠. 좀처럼 흥분되지 않는 남동생은 제 신발 한쪽을 창밖으로 내다 던지고 나서야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챙겨주신 건 맞아요. 없는 형편에 제게는 항상 괜찮은 브랜드의 옷과 신발, 학용품을 사주려고 애를 쓰셨고 그 때문에 제 남동생은 잘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장남하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저를 먼저 챙겨주셨는데 그런 모습을 남동생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남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을 우습게 들었고 급기야는 많이 대들기도 했어요. 동생이 대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저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형한테만 지나치게 다 베풀고 잘해주느냐며 울분에 쌓인 목소리를 냈죠. 아버지, 저도 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맨날 기회는 형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못 믿어 오시겠어요? 저도 아버지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왜 형은 되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형처럼만 해주시면 성적도 오르고 다 잘 될 거라고요. 너 이놈의 자식, 자꾸 형하고 그렇게 비교할 거요? 형은 이 집안의 장남이고 크게 돼야 하는 놈이라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장남 아니면 사람도 아닌가요? 단지 그 이유로 형만 다 해주시려고 하시는 걸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실 거면 전 나가 살겠어요. 저 같은 놈 필요 없으시잖아요. 남동생은 오랜 시간 동안 불만을 토로하더니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학교를 채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짐을 싸서 나간 동생은 그 후로 한참이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학교에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중퇴가 돼버렸죠.
저는 백방으로 동생을 수소문하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저는 고3 수험생이었는데 공부를 하는 시간을 쪼개서 동생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죠. 동생의 친구들에게도 물어봤고 이전에 자주 다니던 PC방과 노래방 건물 옥상 같은 곳도 뒤지고 다녔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제게 동생을 찾을 필요 없고 제 공부만 매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동생을 너무 생각 안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똑같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제가 보아도 너무 저만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수험생이었지만 동생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인데 공부만 매진해야 하는 제 모습이 조금은 싫기도 했고 집중도 되지 않더군요. 뭔가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해야 하나? 항상 마음이 싱숭했으니 성적도 떨어지게 됐어요. 얼마 후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가려는데 부모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살고 있는 거겠죠? 이놈의 자식이 엄마 마음을 알아야 할 텐데. 잘 지내고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게. 당신이나 나나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 아들도 남들한테 예쁨 받고 살고 있을 거요. 여보, 나는 아직도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 자식 눈에 피눈물 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이러고도 애미가 맞는지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까지 내 자식을 그래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가끔 당신한테 너무 서운해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소. 나한테는 둘 다 내 자식이고 특히 우리 장남은 장차 꼭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이요. 그놈의 장남. 당신 우리 아들한테 관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의 말씀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엄마는 뭔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으셨고 저만 예뻐하는 것에 대한 차별을 서운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긴 가끔 동생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며 울분을 터뜨릴 때 엄마는 아버지를 향해 힘들다고 말하신 적이 많았거든요. 제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어 보여 궁금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여쭤볼 수는 없었어요. 제 성적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신 아버지는 제게 과외 선생님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돈은 상관없으니 성적을 잘 올려주는 유능한 선생님으로 고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희 집안 형편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고기 외식도 못하는 형편에 과외라뇨. 안 그래도 비싼 학원에 다니는 것도 너무 죄송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무리를 하시려는 아버지께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고집도 워낙 세셔서 한번 결정하면 쉽사리 바뀌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반 친구 중에 과외를 오랫동안 한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비싼 과외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의 후원으로 학원과 과외를 했던 탓에 다시 공부에만 집중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고 꽤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대학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남동생이 찾아왔어요. 남동생은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간 후 주유소와 배달 일을 하며 숙식을 해결했고 그 후로 돈을 모아 작은 단칸방과 중고차 한 대를 사서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생을 보고 너무 반가웠지만 동생은 아직 저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았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저를 살짝 멀리 하려는 동생에게 저도 더 이상 다가가기가 불편해질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있었던 거야? 응? 이놈의 자식이 연락도 안 하고 애미 죽는 꼴 보고 싶어? 엄마 미안해. 죽긴 왜 죽어. 앞으로 이 작은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해 줄 건데 다 누리고 죽어야지. 그래 이놈아. 앞으로 다시는 나가지 말고 엄마한테 있어.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응? 알았지? 엄마, 나 집도 다 구해놔서 거기서 살면서 돈 많이 모으고 있을게. 이 집에는 든든한 장남이 있으니까 나 같은 거야 뭐. 자주 올게 엄마. 엄마는 몇 년 만에 만난 동생을 보고 너무 좋으신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다시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지만 남동생은 또 제 핑계를 대면서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동생의 말을 듣고는 혀를 찢찢 차시며 한숨을 쉬셨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어색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동생은 그날 이후 제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지만 엄마와는 자주 연락하며 가끔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인 저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동생은 특히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사오곤 했는데 그럴 땐 제가 들으란 듯이 자랑처럼 으스대기도 했어요. 봐 엄마, 죽어라 돈만 보태주던 형은 또 대학교 다니느라 집에서 얻어먹고만 다니는데 둘째 아들은 안 그러지? 벌써 용돈도 주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어때? 내가 짱이지? 으이그 이놈아, 형 듣는 데서 못하는 말이 없어. 그래도 형은 이 집안 장남으로 좋은 대학교도 다니고. 그만. 알았으니까 그만해. 나도 엄마 아버지한테 후원 좀 제대로 받았으면 형보다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을 거라고. 그놈의 장남 사랑은. 동생의 말들은 저를 점점 더 불편하게 하기도 했어요. 안 그래도 취업과 미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제게 이런 동생의 행동은 더욱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시기쯤에 저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였는데 굉장히 활발하고 집안도 꽤 잘 사는 여자였죠. 이 여자는 저를 먼저 좋아해서 몇 달간 제게 마음을 고백하며 기다려줬어요. 활발한 성격답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을 했는데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저기요, 나 그쪽한테 관심 있어요. 많이요. 좀 더 알아가고 싶은데 저랑 만나볼 생각 없어요?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럼 그냥 만나요. 만나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알바도 해야 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시간이 너무 바빠서. 그거 다 핑계인 거 알죠? 바빠도 할 건 다 하고 사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일단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조심스럽게 거절을 했지만 그녀는 저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찍으면 꼭 그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면서 자신은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녀는 하염없이 제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알바를 하는 곳에도 찾아왔고 도서관에서 저녁 늦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음료수 한 캔을 들고 제 앞에 자리를 잡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제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 친구들이 보게 됐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녀와 사귀는 것처럼 소문이 나버렸는데 그녀가 워낙에 집안도 좋고 하고 다니는 것도 고급졌는지라 제가 돈을 보고 그녀에게 접근했다고 소문이 잘못 난 거예요. 같은 과 선배들이 저를 보고 살짝 비웃으며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때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후라서 어쩔 수 없이 그녀와 몇 번 만나게 됐었어요. 사실 저도 그녀에 대한 마음이 싫었던 건 아니거든요. 제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저도 상황이 괜찮았다면 바로 사귀었을 정도로 그녀는 성격과 외모 모든 것이 매력적이었어요. 실제로 그녀를 좋아하던 남자들도 몇몇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녀는 성격도 정말 화끈했고 돈도 잘 썼습니다. 저 같은 평범하고 없는 집안 아들이 뭐가 좋다고 옷도 사주고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랬어요. 이거 입어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지난주에 샀어. 응? 이게 뭐야? 이렇게 비싼 걸 왜 샀어? 괜찮아. 나 정말 괜찮으니까 당장 가서 환불해. 왜 이래? 정말 내가 살 정도가 되니까 산 거지. 그냥 사주면 쿨하게 받아 좀 입으면 안 돼? 선물을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 그녀의 호의는 점점 더 커져갔고 저는 그런 그녀가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저는 군대를 다녀오게 됐고 그녀는 그런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가 있는 동안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집안 소개로 선도 여러 번 봤다는 사실은 친구를 통해 듣긴 했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녀를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던 저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바보였는 것을요. 어쩌면 제 집안 형편이 그렇다 보니 그녀가 어떻게 해도 뭐라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만의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었죠. 어찌 보면 그녀도 이런 제가 편해서 저와의 연애를 이어나갔는지도 모르죠. 솔직히 말하면 그녀와의 연애는 그녀가 정해놓은 패턴대로였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바쁘다고 하면 안 만났고, 숙소를 예약해놨다며 놀러 가자고 하면 그저 따라가고 그러면서 만났어요.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생활이 익숙해져 갔고, 그런 그녀에게 저는 책임감이 생겨버린 상태가 됐죠. 한 번은 술을 조금 마시고 나서 제가 진지하게 그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 왜 만나는 거야? 너 정도면 다른 조건 좋은 남자들 충분히 만날 수 있을 텐데. 사랑이 어떻게 조건으로 되는 거야? 난 그냥 네가 좋으니까 좋은 거지. 조건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 난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러고 싶어. 결혼? 니네 집에서 나 같은 놈을 좋아할까? 글쎄, 난 모르겠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 취직을 하게 됐고, 여자친구를 집에 소개시켜 드렸어요. 순수하신 부모님은 그저 장남인 제가 여자를 데려왔다는 것 자체에 감격을 하셨죠. 하지만 여자친구가 다녀간 후 남동생은 날이 선 말투로 제게 말하더군요. 형, 저런 여자가 형 하나한테 만족할까? 형 왜 좋아한다고 생각해? 딱 보기에도 안 어울리는구만. 뭐? 야, 너 말 조심해. 결혼하려고 데려온 예비 형수한테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형이 대학교 좀 잘 갔다고 만났나 본데 우리 집 꼴을 봐. 어울리기나 한 건지. 분명히 오래 못 간다.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우리 부모님 무시하고 그럴 거라고. 너 말 똑바로 못해? 뭐가 어쩌고 저쩌? 내가 여태껏 아무 말 안 하니까 바보 같냐? 저는 그날 동생에게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많이 후원해 주셨다는 이유로 매번 날이 선 행동을 하는 동생을 이날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주먹으로 동생의 얼굴을 한 대 쳤고 동생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게 달려들어 한 대를 날렸고 저희는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나뒹굴고 가관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말려서 겨우겨우 잠잠해졌고 동생은 화가 난 상태로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감정이 누그러들었을 쯤 아버지는 제 옆에 앉으시며 자신의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형이 한 명 있었어. 아버지가 형제가 있으셨어요? 아버지 혼자 아니셨어요? 너무 오래전에 하늘로 먼저 떠나버린 형이 한 명 있었지. 네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재혼하면서 데려온 아들이요. 나랑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고 챙겨줬다. 어디 아프셨어요? 왜 벌써 하늘로 떠나버리신 거예요? 사고였어. 형이랑 형수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하는 사람 차하고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형은 나랑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학교 친구들이 나를 장애인이라고 놀릴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를 지켜줬단다. 한 번은 내가 계곡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 목숨을 걸고 구해준 적도 있었지. 나는 니네 형제가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하늘 아래 형제라고 단 둘뿐인데 나중에 우리 죽고 나면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렇게 해줄 수 없겠느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려운 형편에도 저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고생 하셨는데 제가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면목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해주지 않던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게는 큰아버지였던 그분을 본 적은 없지만 말씀만 들어도 정말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하러 왔을 정도라니 동생하고 싸우고 있던 제 모습이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최대한 동생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로 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형인 제가 마음을 넓게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그런 저의 마음은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처가댁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집안에 대한 무시를 받으며 동생과의 왕래도 쉽지 않았거든요. 결혼 후 아내는 저희 집안 자체를 무시하는 바람도 서슴지 않았고 특히 못 배우고 성격도 안 좋은 제 동생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사람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 후에는 시댁에 대한 도리는 하고 살 줄 알았죠. 특히 명절이나 저희 부모님 생신에도 시댁에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아내의 뾰루퉁한 모습에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제게 비싼 선물들을 사주시면서 이 정도까지 하는데 아내가 하고 싶은 거 해주는 것이 뭐가 어렵냐며 제게 핀잔을 주셨고 그런 부분들은 결혼 생활 해나가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 가기 싫은 표정으로 저희 아버지 생신에 참석한 아내는 급기야 제 남동생과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음식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랑 케이크 하나 손에 들고 온 형수의 모습에 남동생이 먼저 일격을 가했거든요. 형수님, 저희 아버지 생신에 오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몇 년 동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나 도련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투가 왜 그렇게 빈정거려요? 아니 그렇잖아요. 남들 집안 보면 음식도 해서 생신상 거하게 차려준다는데 저희 집은 며느리가 케이크 하나 달랑 사서 똥 씹은 얼굴로 그렇게 하고 계시니 몇 년 동안 정말 보기 역겨워서 그래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정말 이 집안은 못 배운 게 자랑도 아니고 이렇게 무식하게 나올 수가 있지? 요즘 그리고 누가 집에서 생일을 해요? 나는 우리 부모님 생신에 호텔 가서 맛있는 뷔페 먹고 끝낸다고요. 없는 집안 사람들은 꼭 이렇게 생색을 낸다니까. 형수, 말 다 했어요? 무식이요?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래요? 당장 나가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버려요. 그날 남동생과 아내의 다툼으로 아내는 더 이상 저희 집에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일로 처가에 불려가 어마어마한 꾸중을 들었고 무릎까지 꿇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아내에 대한 마음이 안 좋아졌던 것 같네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애초에 아내의 손에 이끌려 결혼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친구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바로 저라는 말을 했었어요. 고급 호텔에 가서 식사를 사주는 장인 장모님을 떠받들고 살라고 하며 앞으로 아내의 집에서 분명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까지도 했죠.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잖아요. 아내와 저는 어쩌면 결혼을 한 이후부터 서로에 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불타는 신혼생활은 해본 적도 없었고 모든 생활 패턴을 아내에게 맞춰주느라 먹히지도 않는 샐러드와 빵으로 식사를 억지로 한 적도 많았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잠자리도 줄어들었고 아내는 밖에서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많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렇게 냉전을 벌이고 있던 와중에 아버지의 건강은 몹시 안 좋아지는 듯 보였어요. 평소보다 피로감도 훨씬 많이 느끼셨고 집안에서는 쓰러지는 일까지도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복통을 많이 호소하셨다고 하는데 심할 때는 바닥을 뒹굴뒹굴 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두 분만 살고 계시니 제가 아버지의 평소 통증에 대해서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안색이 안 좋고 이상징후에 대해 알게 된 후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했지만 돈을 아껴야 한다면서 절대로 가지 않던 아버지가 일을 하시던 와중에 쓰러지셨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부랴부랴 뛰어간 병원 응급실에서 뵌 아버지의 모습은 왠지 많이 초라해 보이셨어요. 워낙 체격이 작으셨지만 더 왜소해지신 모습에 거칠한 피부, 힘없이 축 처져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받기만 한 것 같아 죄송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저 눈물이 흘러내려서 목이 잠겨버릴 정도였죠.
회사 중간에 병원으로 달려온 저를 본 아버지는 왜 쓸데없이 왔냐며 오히려 제게 당장에 회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건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저는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진 아버지셨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그동안 징후를 보이셨지만 병원비가 아깝다며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시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간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배가 상당히 많이 아프셨을 텐데도 남이 볼까봐 그냥 꾹 참고 일만 하셨던 아버지의 간은 이미 간경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상태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지경까지 어떻게 이렇게 참고 방치할 수가 있냐고 하실 정도였죠. 치료를 당장 시작하긴 하겠지만 지금 최대한 좋은 방법은 간이식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엄마는 당장 본인이 하시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제가 할게요. 제 거 이 사람 줄게요. 이 사람 평생 징글징글하게 고생만 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능한지 빨리 검사 좀 해주세요, 선생님. 엄마의 말을 들은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모습이 파나로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편한 손으로 적은 월급을 받으시면서도 제가 남들한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좋은 옷과 좋은 학용품을 사주시려고 애를 쓰셨고 없는 형편에 과외까지 시켜주셨던 모습. 그런 사랑을 받은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방에서 나와 저는 엄마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죠. 엄마, 제가 할게요, 간이식. 엄마는 그저 아버지 수술하고 그러시면 잘 챙겨주세요. 뭐? 아니다. 넌 앞으로 살아야 할 일이 구만니요. 애도 낳아야 하고. 그러면 못 쓴다. 내가 할 거다. 네 아버지 내가 살릴 거요.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간이식하면 몸이 많이 상해서 아버지 챙겨드리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장남으로서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네 아버지 아시면 난리 날 터인데. 저는 엄마에게 제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제 뜻을 굳힌 후 아내에게 간이식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어요. 사이가 소원해져서 서로 별로 말도 안 하고 지냈기에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아내는 그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군요. 여보, 어딜 가는 거야 이 밤에? 응? 간이식이 그렇게 문제야? 그런 거야?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당신 같은 집안이랑 애초에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결혼은 우리 둘만 하는 건 아니잖아. 가진 것 없는 당신 몸뚱아리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그 몸뚱아리마저 나눠준다니. 더 이상 나는 당신과 살고 싶지가 않네. 우린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 아내는 그렇게 집을 나간 후 얼마 후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간이식을 앞둔 얼마 전 저는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죠.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은 자신도 간이식을 해준다고 했지만 저는 완강히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남동생의 몫까지 집안에서 많은 후원을 받았는데 그런 남동생에게 간이식까지 해주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CT부터 간 초음파, 피검사 등등을 하며 아버지와 간이 적합한지 판독 검사도 실시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큰 수술이다 보니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검사를 끝내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레 제게 물으셨어요. 그 친자 관계는 아니지만 다행히 간이식은 적합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환자분 아드님이 혹시 입양되신 건가요? 분명히 환자분이 아드님이라고 하셔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친자관계가 아니라뇨. 저희 아버지가 맞으신데 그게 무슨. 모르고 계셨나 봅니다. 이 친자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친자 관계가 아니라니 정말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어요. 당장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지만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걸 부모님이 아실까봐 일단 의사 선생님께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혹시라도 아버지가 큰 수술을 앞두고 힘들어 하실까봐요.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잤습니다. 도대체 저는 누구고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 자식도 아닌 제게 그동안 해주신 것을 보면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솔직히 몇 번 고민도 했습니다. 간이식을 결정하긴 했지만 제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지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식도 아닌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시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게 됐어요. 수술 후 회복을 하는 기간 동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감정은 아주 많이 복잡했어요. 왜 이런 상황에 제가 놓여야 하는지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음을 가라앉힌 후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그냥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럼 난 누구 자식인지 오로지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무슨 일이 있냐며 물으셨죠. 아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사색이 된 거야? 엄마, 저기...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만 나와보세요. 아버지가 들으시면 충격을 받으실까봐 일단 아버지 모르게 나가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입양이 된 것인지, 제 부모는 누구인지에 대한 제 물음에 엄마는 놀란 토끼 눈을 하시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두 손을 덜덜 떠시면서 한참을 그렇게 멍하게 있으셨죠. 잠시 후 엄마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내 뱃속에는 네 동생이 들어있었고 갑자기 너희 아버지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 할머니 집에 너를 맡겨놓고 나간 사이에 그렇게 되고 마셨지. 그럼 어쩌냐? 할머니도 자식 잃고 맨정신이 아니신데 갓난쟁이 너를 누가 키워? 그럼 저희 부모님이... 그려. 아버지 형, 네 큰아버지가 네 아버지여. 네 아버지랑 피는 안 섞이신 분이지만 엄청 잘해주셨다고 그러더라. 목숨을 구해주신 적도 있다면서 자신은 형 아니었으면 옛날에 죽었을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아들보다도 너를 더 생각하며 키우신 거요.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일전에 말씀하셨던 형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형은 할아버지가 재혼하신 할머니가 데려온 아들이었고 결국은 제 아버지와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도 뵌 적이 없어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으니 자식을 잃으시고 끙끙 앓으시다가 얼마 후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치매기가 심하셔서 요양원에 계셨으니 저의 핏줄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은 아무도 안 계셨던 거예요.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분들의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진으로도 단 한 번도 뵌 적도 없었어요. 하긴 아버지에게 형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됐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남동생은 작은 체격부터 매서운 눈초리까지 참 많이도 닮아 있었는데 저는 닮지 않았던 것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저 혼자 주워온 자식이 아닌가 심각한 고민을 해본 적도 있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제가 이 집안 식구들과 단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넌 우리 아들이여. 우리는 단 한순간도 너를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네 아버지를 봐라. 혹시라도 네가 걱정돼서 자기 친자식인 네 동생한테도 그렇게 매몰차게 구는 것을.
너는 우리 창남이여, 창남.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몇십 년을 감쪽같이 몰랐던 이 사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잠시 먹먹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는 홀로 집으로 들어갔죠. 엄마는 제가 걱정된다며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했지만 왠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사서 불이 꺼진 집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을 하고 나니 아무도 없는 집안은 무척이나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얼른 TV를 켜고 온 집안 불을 다 켰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주방 식탁 등 하나만 켜고 식탁에 앉아 소주병을 꺼내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마셨네요.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날은 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마셔도 취할 것 같지 않았던 그날의 기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 병을 다 마셨을 때쯤에 누군가 현관벨을 눌렀어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는 아버지가 우두커니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아들 보러 왔지. 우리 아들 걱정돼서.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요? 술 냄새 아니여? 너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술을 마셔? 이놈아, 그럼 못 써, 못 쓴다. 아버지,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버지. 힘들어요. 얼른 앉으세요. 너 이놈의 자식, 어디서 뭔 소리를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내 장남이다. 영원한 내 장남이여. 알겠어? 이상한 생각 하지도 말고 이 애비만 믿어. 아버지, 내일 나랑 갈 데가 있으니까 옷 따시게 입고 나와라. 알겠냐? 아버지는 애써 말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니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시고 아버지는 발길을 돌리셨고 저는 다음 날 다시 아버지와 함께 어디론가 향했어요. 웬 납골당에 멈추어 섰고 아버지는 터벅터벅 안쪽으로 들어가셨죠. 어느 한자리에 멈춰 서신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형, 아들 왔어. 그동안은 사진만 봤었잖여. 눈 크게 뜨고 잘 봐봐. 이놈의 자식이 자기 간을 나한테 떼어줬지 뭐여. 내가 염치도 없이 그걸 받았네, 형.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아버지는 끝내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안쪽을 잘 들여다보니 저의 어린 시절 사진들 몇 개가 차곡차곡 있더군요. 앞니 빠진 못생긴 모습부터 초등학교 졸업사진, 여드름 가득한 중학교 시절의 빡빡이 머리를 한 모습까지 아버지는 저의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다 놓으셨더라고요. 인사하거라. 너 낳아주신 아버지다. 나한테는 세상천지 가장 귀한 형이고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다. 저는 목이 메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셨죠. 그렇게 저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처음으로 뵙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는 것이 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한참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동생에게 너무 미안해지더군요. 그동안 동생이 홀로 누렸어야 할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빼앗아 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길로 동생을 찾아가서 밥 한 끼 먹자고 했죠. 생전 이렇게 단둘이 식당에 가본 적이 없는 사이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 동생도 내심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나만 아니었으면 네가 더 누리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 형. 난 괜찮어. 난 어차피 공부도 잘 못했고
생전 앉아서 진득하게 뭘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지금이 좋아. 나 돈 많이 벌었어. 봐봐. 너 알고 있어? 그런 거야? 안다고 뭐 달라질 거 있어? 형은 내 형이고 우리 집 장남이고 우리 아버지한테 간을 떼어준 효자고. 그냥 그런 거지 뭐. 너 정말 알고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얼마 전에 아버지 수술하고 병원에 갔다가 엄마가 다 얘기해 주셨어. 그저 형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서 입 꾹 닫고 있었지 뭐. 근데 그런 형이 아버지한테 간까지 줬으니 내가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던지. 나도 미안해 형.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대들고 까불기만 하고. 아니야, 네가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러고 보면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신 분이요. 형 잘못될까봐 자기 자식보다 더 잘해주신 거 봐봐. 아유, 난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형을 감싸고 돌았는지 이해가 돼. 부모 모두 잃고 혼자 남은 형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러셨나봐. 미안하고 고맙다. 나 때문에 네가. 형이 앞으로 잘할게. 정말 잘할게. 그날 저희 형제는 진심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형제애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동생을 미워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어요. 며칠 후 저는 동생의 검정고시 문제집을 사서 보내줬습니다. 어찌 보면 저 때문에 사춘기 시절을 방황해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동생은 이제 와서 무슨 공부냐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내심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서 사회에서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며 은근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공부라면 제가 어느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날 이후 날짜를 정해서 저를 만나 공부하자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1년 후 동생은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아버지의 건강도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 역시 수술 이후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서서히 건강을 되찾게 됐고요. 그리고 저와 동생은 각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됐어요. 내 가족이 함께 산 것은 남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면서 끝이 났었는데 다시 살게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다 같이 소소한 밥상에 모여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오히려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후로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여전히 저희 집안의 장남은 저였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저였지만 남동생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우스갯소리로 장남만 차별 대우를 한다면서 집안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동생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하기도 전부터 아이까지 만들어 놓다니 진짜 저보다 훨씬 용기도 많고 멋진 놈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식한테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고 멋진 아빠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게 대학교에 들어가는 팁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진짜 세상 최고로 멋진 남자 중에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여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겁쟁이인 저보다는 훨씬 멋진 남자인 것 같네요. 저는 그 후로 친부모님이 계신 곳에 저는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그동안 못 찾아뵀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 시간이 날 때마다 뵈러 간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부모님 모습을 제가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갈 때마다 깜짝 놀라기도 해요. 이 사연을 쓰고 있으니 오늘도 참 생각이 많이 나네요. 내일은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뵈야겠어요. 이렇게 완벽한 한 가족이 된 저희는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응원해 주세요.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